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올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브렌트 기준으로 65달러까지도 갔었는데요. 올해 이제 거의 며칠 안 남았고 내년에는 이런 유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년 유가 전망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국제 유가 연초 전망은 밝았지만 수차례 출렁이는 모습 보이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 역시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유가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에너지주들 역시 함께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유망 종목들까지 마켓워치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에서는 올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에너지주들까지 함께 강세 나타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8년 원유 가격 그리고 에너지주 전망까지 연구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제 유가 이거는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 정말 빛을 발할 주제인데, 왜냐면 이게 음모론이 제일 많이 먹히는 동네가 이 동네 아니에요? 저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합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모론의 대가 아니십니까? 일단 뭐 그 유가 이렇게 강세인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국제 유가가 계속 좀 상승세 가다가 조금 좀 밀렸잖아요. 주춤했죠. 네. WTI가 60 찍고 한 56까지 내려갔나요? 뭐 지금 60까지는 못 갔고요. 60 바로 직전 같은가? 예, 59 쪽, 그 정도 갔었습니다. 장중에도 찍지 못했나? 네, 찍지는 못했어요. 난 찍었다고 자꾸 또 생각을 하지. 네. 근데 이게 주춤하던데 이렇게 주춤한 이유가 뭐예요? 차익 실현이에요? 아니면 뭐 갑자기 쉐일을 덮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예요? 어쨌든 셰일 쪽은 상승하긴 했었습니다. 리카운트로 따지면 뭐 거의 2,000까지는 올라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건 맞는데 그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상황이라서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뭐 셰일가스의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달러 이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20달러 때도 나왔던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 지금 캐시플로 상으로 현금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지금 55달러 이상에서도 셰일가스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좀 많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받는 정도. 그렇지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이라는 말씀은 안 빠지는 쪽으로 안 빠진다는 측면에서 안정적. 바닥이 좀 어느 정도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거죠. 아래쪽이 아래쪽이 뭐 한 55달러 정도 되면 바닥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또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낮아져 있으니까 당연히 또 공급을 늘리고 이러면 또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박스권이 좀 한 단계 레벨업 됐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박스권을? 과거에는 40에서 55달러 박스권이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앞으로는 55에서 65달러 정도 사이에 그럼 굉장히 좁아졌네.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달러 선의 박스권이면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 돼 진짜. 물론 이제 중동 지역 분쟁이 좀 문제가 된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 얘기는 이제 별도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중동이 지금 골머리 아파진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이 골머리 안 아플 거다 하고 어떻게 보세요? 골머리 안 아플 거다 같으면은 글쎄요.
뭐 수급으로 봤을 때 이제는 뭐 원유 시장에서의 그거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됐죠. 밑으로 가면 자꾸 감산 얘기 나오고 위로 좀 어느 정도 가버리면은 셰일 쪽에서 그냥 또 공급이 나오고. 예, 그리고 이 감산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사실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 아래 위가 이렇게 좀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박스권은 맞는데 이 박스권을 깰 수 있는 거는 지금 옛날 같으면은 하다못해 금융 규제가 확실하게 없어가지고 헤지펀드나 IB들이 막 아무것도 아닌 재료 가지고 원자재 시장을 휘젓고 하는 그 시절 같으면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출렁출렁 하겠는데 요즘은 그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뭐 파월 체제 하에서 랜덤 컬스 같은 그런 친구가 많이 애써줘야 되죠. 옛날 금융위기 오기 전처럼 2000년부터 한 2007년처럼 너가 마음껏 한번 놀아봐라 마음껏. 네. 그런 장이 와야 그리고 오히려 뭐 비철금속 쪽도 그렇고 원유 쪽도 그렇고 커마디티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곡물도 그렇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너무 막 정신 사나웠던 면도 없잖아 있지만 하도 이 월가에서 흔들어대는 게 근데 이거 너무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너무 잔잔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 박스권을 깨는 거는 아무래도 그거 같죠. 돌발 변수겠죠. 아직까지는 큰 뉴스는 안 나오고 그냥 뭐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이게 좀 이따 예, 짱돌 던지는 정도지만 네. 그게 이제 뭔가 한번 불거진다면 좀 이따 그쪽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테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네. 네. 유가 전망에 대해서 박스권이라고 하는 데서 뭐 더 붙이실 말씀 있으신지? 저는 저기 그 국제 유가를 분석할 때 가격은 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는 국제 에너지 기구 IEA 자료를 참고를 하는 적이 많은데요. 예.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앞으로 2023년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현재 감산 합의가 계속 지켜준다면은 55달러 그리고 수급이 완전히 전환되는 2030년에 한 63달러까지 2030년이요? 아니야 2023년 23년? 예 그때까지는 63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선진국들 특히 OECD가 갖고 있는 원유 재고가 한 30억 배럴 정도 된다 그러네요. 네. 5년 평균보다도 2억 배럴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이 공급 재고 조정이 있다는 거죠. 추진을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위험이 도사리게 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63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감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50달러 이하로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사우디라든지 그 아랍에미리트가 그 카타르하고 지금 상당히 분쟁이 안 좋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순위파 안에서도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란, 이라크와 같은 시아파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불안 요인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가격대를 보지 마시고 일단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를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 전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가 지금 이스라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만약에 거기 가면은 지중해 루트로 나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런 데 붙으면 호르무즈 해변 쪽이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소련이 개입해서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카스피해 쪽에 또 골치 아파지는 거고. 이거 다 뻔하잖아요. 거기 그 동네가. 그런데 지금 그런 이슈들이 있고 다음에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분쟁 가능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또 이진우 루머 분석 연구소 소장께서 한번 네.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일단 그 무하마드 빈 살만 네. 그 31살인가 2살인가 그 사람 때 유가가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 친구. 그죠? 그 친구를 뭐 유심히 보면서 저 뭐 하나 대차게 하면 할라나 싶었는데 제가 잠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냥 이방원이다. 네. 그냥 왕되고 싶은 마음에 네. 저 뭐 배다른 형제들이든 뭐든 한테 좀 아주 애가 독하게 한다. 지도 뒤끝은 좋을 수가 없겠다. 그 정도지. 거기에 무슨 이런 어떤 사안들을 통해 가지고 유가를 갖다가 뭐 자기들이 사우디가 유가에 대해서 확실한 패권을 잡고 유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보관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저는 내렸고 차라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뜬금이 있었죠.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예요. 예, 뭐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고 네타냐후하고 작년 9월에도 뭐 트럼프 타워에서도 만났고 예고됐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네. 쿠슈너 저기 마이클 플린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러시아 대사하고 접촉하게 됐던 게 트럼프 지시 때문이라는 ABC 오보 때문에 뭐 다우가 400포인트 빠지기도 하다가 네. 트럼프는 아니었고 정권 인수위 고위직이었고 하니까 미 언론들은 바로 걔가 쿠슈너야 이렇게 됐고 쿠슈너는 유대인이고 뭐 이런 등등의 흐름에서 이제 쿠슈너를 통해서 이제 특검의 화살이 이쯤 오니까 디립다 그냥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 유대인 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타이밍도 절묘한데 그게 오히려 이란 쪽에서 도와준 미사일이 예멘에서 날라왔네 해서 사우디하고 이란, 순위 대 시아파의 맹주끼리 붙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거나 아니면 어디 유정 몇 개 터졌으면은 유가는 오히려 급등을 할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이번에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지금 순위파 시아파 사이에는 지금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공동의석은 제가 지금 갑자기 유대인 편을 드네. 이스라엘 우리 저 뭐 팔레스타인 다 쫓겨날 판이네. 네.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거 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그냥 뭐 시위 뭐 트럼프 사진 불태우고 성조기 불태우고 하는 정도인데 네. 요게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 가긴 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뭐 왜하겠습니까? 돈 벌려면은 계속 야매로라도 퍼내야죠. 감산하자 했지만 돈 만들려면은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중동 간에 순위 시야하면서 싸울 때는 유가 급등의 어떤 개연성을 좀 안고 갔잖아. 지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가가 뭐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고.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되겠네요. 예. 역시 거기다가 음모론 분석연구소 거기다가 소장님다워. 틸러슨 보니까 너무 민망해요. 그렇죠. 저 무슨 국무장관이 요즘은 24시간을 못 가요. 뭐 한마디 해놓으면 바로 백악관에서 그건 아니고. 둘이 짜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엑슨모빌이 오르겠나 싶습니다. 뭐 엑슨모빌을 떠나왔는데 엑슨모빌 벌써 뭐 옷 벗고 나와서 지금 국무장관을 합니다만 아우 저 같으면 저 안 해요 저. 뭐 짜고. 아니 둘이 짜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트럼프하고 짜고. 네. 여기는 약한가 하면서 미끼를 딱 던지는 척하고 예. 저기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네. 짜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다 더 하시네요. 뭐. 네, 저도 사실은 음모론을 되게 좋아는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외신 인사이드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와서 드려야 될까. 그래도 뭐 엣지 있는 말씀 한마디는 드려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좌우지간 어떻게 보면은 더드 프랭크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상하게도 소위 말하는 커머디티가 너무 잠잠했어요. 네. 너무 잠잠했고 뭐 곡물만 하더라도 그렇죠. 옛날에 오죽하면 그 천하의 옛날 그 손석희 지금 JTBC 사장님도 헷갈려 했던 네. 에그플레이션을 갖다가 계란 에그플레이션이라고도 했던 그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네. 농산물,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제 그런 거 전혀 없고 전혀 없죠. 요즘. 뭐 엘니뇨, 라니뇨 이런 소리 해마다 스토리는 진짜 아무것도 만들어내는데 없었네요. 작황이 너무 좋고 네. 이렇다 보니까 곡물 가격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한데 그래서 이쪽에 대한 리포트도 줄어들고 그쪽에 입지라는 세력들도 없고 한데 그냥 느낌상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됐고요. 한번 터질 때 됐습니다. 뭐 기후가 뭐가 됐건 아니면 이제 언놈이 와서 건드릴 것 같아요. 하도 안 들어. 역시 음모론은 역시 음모론은 역시 그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들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전혀 안 조짐이 올라가고 없죠. 예. 없어요 지금. 근데 돈들이 전부 지금 CME 비트코인 갔어요. 그 국내 빗썸에 다가 있고. 한 군데는 올랐습니다. 메탈 가격은 많이 메탈 올랐죠. 많이 카프 같은 쪽으로. 네. 카퍼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움직이던 거에 비하면 미미하죠. 5천 급소수의- 밑으로 갔던 게 한 6천 한 5, 600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이 그 전기차나 뭐 이런 관련됐던 이 희귀 광물 플러스 알파 뭐 거기에 이제 메탈 정도까지. 자 어쨌든 간에 그 중동에서 만약에 원투펀치가 날아가면 어디든 간에 뭐 호르무즈 쪽이든 아니면 지중해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냥 날아가면 그럼 유가 밴드는 어디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4, 65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그거보다 더 위는 예, 아니고. 그게 밴드 자체의 이제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딱 뚫어버리면 없습니다 위가. 물론 없죠. 예, 그래서 그러면 모르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셰일가스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그 카운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요. 과거 고점 대비 아직도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더 튈 수 예, 있다. 그렇죠. 그렇기 잠궈놓은 게 아직 많다. 예,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큰 이 픽처를 보시면 예, 유가 64달러 뚫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시적으로도.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래 예전처럼 뭐 한 70불, 80불 하던 게 뭐 골드만사스 리포트 내고 100불 간다 했다가 100불에서 140불 가고 하던 그런 다이내믹한 장을 그건 올드 노말이고 네. 이제는 없죠. 25불 하던 놈이 50불 뭐 이거 따블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그러다 여다가 만약 100불 가보세요. 저는 못 삽니다. 차 그냥 내다 팔라고요. 근데 유가도 지금 100달러 가기는 물 건너갔고 아무리 네, 봐도 왜냐하면 쉐일을 너무 많이 뚫어놔서 물 건너갔고 제가 알기는 철광석, 구리 전부 다 지금 개발해놓은 광산이 개발해놓고 가동을 안 하거나 조업률을 반으로만 돌리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널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그거 바로 다시 퍼내기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유가나 원자재가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게 계속 기사 검색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검색해서 보면 발레든지 뭐 리오틴토든지 뭐든지 이런 전 세계 메이저들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긴 반도 안 파내고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시장에 있는 좀 삐딱선 타는 사람들, 중앙은행 갔다가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너가 진짜 인플레이션 원해? 진짜 인플레이션 타겟 2% 따박따박 해마다 2%씩 물가 오르는 세상 오기를 원해? 너가 죽을 텐데. 그러면 금리 올려야 돼요. 그죠. 또 밀려서라도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세상이 견디냐 말입니다. 지금 같은 이 부채 구조와 이 저금리에 젖어 있던 이 세상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느냐 말이죠. 그때 되면 딴 거 아니라 달러 강세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커머디티를 또 주저앉히기도 그렇게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 그거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 임순 연구원도 이제 채권을 보다 보니까 채권은 또 물가를 봐야 되니까 물가를 보려면 원자재를 안 볼 수가 없고 한마디 이쯤에서 이제 한마디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니들 조용히들 있거라. 내가 채권에 늘이 나가신다. 딱 이런 거. 네, 제가 유가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 하우스 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 50에서 60달러 좁은 레인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50에서 60이? 예. 약간 낮게 보네? 네, 그리고 60달러 선을 추세적으로 넘기 어렵다고 지금 WTI 보이고 기준이시죠? 있고, 네, WTI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셰일 쪽에서 BEP가 낮아진 점 때문에 유가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올라오는 건 맞아요? 여태까지 수요가 안 올라와서 공급 쪽에서의 구조조정이나 무슨 뭐 감산이나 이런 거에만 그 반응했던 거 아니에요, 유가가. 근데 수요 쪽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확실하냐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이피션시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뭐 전기차든 뭐 아무튼 자동차든 뭐 하이브리드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상치가 3.7%인데 그러면 이 석유 수요 증가는 어느 정도 되느냐 놓고 봤을 때 2%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2%만 늘어나도 경제 성장률 3.7%를 서포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양쪽으로 공급도 그렇고 그 디맨드 수요도 그렇고 유가가 아주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도 이 디젤 차는 싫어하거든요. 덜덜덜 떠는 기분이 있어서 힘들어요 타면. 근데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바꿔볼까. 지금 사실은 하이브리드 바꾸려고 그래요 다음 차는. 근데 IEA 자료를 보니까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그 석유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중국, 인도 그리고 아시아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1억 한 300만 배럴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늘어나는 게 가솔린이 아니라 산업용 기름 그리고 디젤류가 주안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증가를 하더라도 뭐 가솔린 가격엔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합니다. 가솔린 가격엔 영향이 없다. 근데 뭐 하여튼 원유 가격엔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2023년에는 63달러 정도를 예상하니까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자, 유가든지 뭐든지 이제 다 조금씩 올라간다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또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또 같이 움직여야 될 텐데, 에너지 관련 주식만 움직여요?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주식도 같이 움직여요? 하여튼 뭐든지 간에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네, 저희는 둘 다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유가가 이 평균 40달러, 45달러 뭐 이 수준 정도였었던 가격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 에너지든 아니면 유가 관련주든. 네. 그래서 지금 평균이 지금 다들 올라가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낮은 하단이 지금 50달러니까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또 수요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에너지화학 관련주들의 경우에 매출 증가율도 나타나고 여기에 마진도 조금은 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50달러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뭐 낮게는 20%, 높게는 5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또 유가 그 정도 높게 유지가 되면 당연히 또 대체 투자가 많이 일어나겠죠. 네. 얼마 전에 한국 정부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많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이 태양광과 뭐 풍력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쪽에 시장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만큼 또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둘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화학 관련, 석유 화학 관련 둘 다. 좀 궁금한 것은 그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익이 증가하지만 증가율상으로는 올해가 고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70% 이익이 난 그 유가 관련주들이 내년에는 이익이 모멘텀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가의 그러니까 이익의 모멘텀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이 주가의 고점은 결국은 ROE가 고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상승 폭이 줄어든다. 뭐 이거는 이해는 가지만 이게 이익 증가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순환님 혹시 네. 최근에 그 저기 모건 스탠리하고 네. CT하고 예. 원자재 가격 전망 서로 엇갈리게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건 못 보셨나? 뭐 그거야 뭐 장사하려면 서로 엇갈리게 해야죠. 같은 소리 하는 뭐 거보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네. 철광석이 좋다. 네. 누구는 말도 안 되는데 니켈이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도쿄 외환시장에 난다 긴다는 둘이가 있어요. 네. JP모간의 사사키 도루, 네. 그다음에 노무라의 이케다 유노스케인가 이 둘이는 뭐 달러엔 내한테 가까워봐 이런 선수인데 네. 사사키 도루 JP모간 이 친구는 90엔 간다 그랬어요. 금년에. 네. 그리고 이 노무라 이 친구는 125 이상 130엔 간다 그랬습니다. 네. 둘 다 바보 됐어요. 금년에 그냥 108, 118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놀았는데 뭔 놈의 90이고 뭔 놈의 130입니까? 네. 네. 가들 둘이가 그 뭐 어차피 하루 뭐 몇십 년 동안 달러에만 쳐다봤던 애들이 극하는데 CT나 뭐 아이고 골드만은 잘 맞춥니까? 골드만은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구나. 만들어내죠. 네, 골드만은. 그렇죠. IEA는 잘 맞나요? 아예 절대 안 맞습니다 거기.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IEA는 이 음모론이 뭔지만 보시면 돼요. 걔들이 제시하는 시나리오, 요거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주가는 뭐 어떻게 될지. 근데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키움은 알아줘야 됩니다. 올 한 해만큼은. 뭐 그건 확실하게 저도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왜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니켈 다음에 무슨 철광석, 구리 전부 다 가격이 다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올해 전망이 내년에 대한 전망이 다 엇갈리는 것 같아요. 기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누구를 믿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인데 유독 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들이 없어요. 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내년에? 금도 뭐 소강 상태죠. 네. 저희 모델링 돌려보면 올해는 저희가 금이 한 13% 정도 상승할 거로 예상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한 11% 상승을 했고요. 네, 저희 모델링 돌려보면 금이 내년도에는 한 1% 상승? 그래서 뭐 전혀 별 움직임이 없다.
정도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땡이는 내년에 사야 되겠네요. 아니 내년에 오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내년에 말쯤에 사놓으면 그다음에 좀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오르는 거죠. 네, 지금은 사봐야 소용없는 별로 거고. 재미가 없는 거죠. 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해야 될지 모르는데 벽 허물 때 갖다 집어넣을 걸 내년에 가서 사야 되겠네. 어떻게 금에 대해서 다른 뭐 뷰가 있으세요? 뭐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네. 은도 좀 오르고 소위 말해서 기금속 가격이 올랐다. 그걸 갖다 무슨 뭐 안전자산 선호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고 그냥 어제 달러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요즘 또 힘든 게 소위 말하는 시장 상호 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게 자꾸 무너지거든요. 네. 그 각자의 수급이나 다른 논리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시황쟁이들이 힘들죠. 옛날에는 뭐 달러 하나 올른 거 갖고 뭐 다 풀어서 그냥 다른 것도 모니터 안 보고도 쓸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네.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도 잠잠했습니다만 이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렇게 뭐 정책 금리가 됐든 시장 금리가 됐든 어제는 정책 금리는 오르고 미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또 그런 괴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금리가 오르는 세상이라면은 이자 안 붙는 금은 올라갈 이유가 없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잠시 또 뭐 세상에 많은 이 꾼들이 또 크립토 커런시에 또 미쳐서 도는 시기라서 근데 거기도 금, 은은 다 있던데. 금은은요? 네. 어디예요? 네, 그렇죠. 크립토커런시에도 금도 금은 있고 은도 있어요. 다이아몬드까지 나옵니다. 네, 뭐 별거 다 나와요. 우리도 하나 비트코인이 금이고 이더리움이 은이고 뭐 그렇대요. 그렇습니까? 우리도 또 만들면 되죠. 아니면 되죠. 그냥 제가 뭐 네, 또 우리는 만들어서 ICO 하는 게 우리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네.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ICO는 해외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금을 좀 좋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 금의 화학 주기율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 AU거든요. 그런 거 아직도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AU가 무슨 맞다. 이야기인가 했더니 오로라입니다. 빛나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낮 지금 같이 경기가 확장이고 리스크 자산이 좋아할 때는 이거는 빛나는 새벽은 뒤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후퇴 국면에 들어가거나 뭐 현금이 필요할 때는 이 안전 자산이 빛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는데 내년에 상당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많은 그 국제 투자 자금들이 인도,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중국이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소비를 합니다. 금이라고 환장하죠. 예, 그래서 인도는 먹어요. 예,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내년도에 경기가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조정, 그다음에 디레버리징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그 어두워지는 시점에서는 그 새벽을 대비해서 금 수요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제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네요. 달러 약세와 연결한다면은 대부분 달러 약세를 갖다 전망하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그게 트럼프한테도 덕이 되고 미국한테도 덕이 되는 것 같은데 달러 약세 기동안에는 뭐 금값이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놈의 이 피아트 머니 체제에서 이 종이돈 이게 나중에 이거 돈 같지 않을 때가 곧 당대가 되든 우리 아들 때가 되든 온다 싶으면은 뭐 본부장님처럼 뭐 벽에다가 묻어둘 정도는 안 되더라도 침대 밑에 하나 정도는 깔고 잘 필요는 있죠. 예. 근데 한 가지 잘 또 재미있는 보관해두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훔쳐갑니다. 금은 현재 지상에서 채굴된 게 18억 톤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 중에 이제 현재 매장되어 있는 거는 7만 톤 정도. 그래서 3,100톤 정도를 계속 채굴해 나간다면 결국 17년 지나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수급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에는 석유보다도 더 탄력적인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한번 내년도에 금을 사기 시작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좀 그 벽에다가 좀 쌓아놔도 될 것 그건 같습니다. 좀 잘못하시는 게요. 제가요. 그 마켓 인디케이터예요. 뭘 사든 팔든 공시를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리버스 인디케이터. 그렇죠. 제가 사는 순간 떨어지고 파는 순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시는 해드리겠지만 같은 방향으로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좋다는 게 황금률이라든지 황금 비율 이게 다 황금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게 기준 자체가 또 황금이 되시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그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